회의선복 교수입니다. 회계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일장 회계 시스템의 기본 구조 제 두 번째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계의 정의와 회계의 목적,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회계란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데, 특별히 어떻게 재무회계, 관리회계, 또 세무회계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3절의 재무제표하고 4절의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의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했습니다. 재무회계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 재무제표를, 보고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재무제표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무제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주로 이렇게 재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돈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재라는 것은 복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는 회계보고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의 여러 가지 회계보고서, 이것들을 돈에 관련된 여러 가지 회계보고서를 우리가 재무제표도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포괄손익계산서, 세 번째가 현금흐름표, 네 번째가 자본변동표, 다섯 번째 주석,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계 용어는 아주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대학에 처음 들어오면 어쩌면 이런 용어 하나하나가 다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한국어도 공부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정의 어떤 항목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함과 동시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용어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암기를 하든 이렇게 체계적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흡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재무제표가 다섯 가지가 있다 했는데 뭐가 있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번 넣어봐 주십시오. 자, 준비됐습니까? 자,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포괄손익계산서, 세 번째가 현금흐름표, 네 번째가 자본변동표. 그렇게 네 가지의 회계보고서가 있고 플러스 주석,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그냥 기업이 작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뭐에 따라서 GAAP,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 합니다. GAAP, General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에서 이러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된다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가 뭐냐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자,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이렇게 영어로 표시했네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알려주는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정 시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업이 회계 기간은 한 달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3개월, 6개월, 3개월의 경우는 이걸 우리가 분기라고 합니다. 6개월은 반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을 또 이렇게 해서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일정 시점이라고 하면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 1년을 회계 기간으로 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결산일이 일정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그 현재 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 상태, 구체적으로는 자산, 부채, 자본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뭐다? 재무상태표다.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그래서 여기서 일정 기간, 재무상태표에는 일정 시점이었죠. 그래서 12월 31일 현재 기업의 자산부채자본 재무상태표를 이야기했고,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을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 1년을 단위로 해서 기간이라 하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 회계기간 동안에 기업의 경영성과가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걸 보고서 나타내주는 게 손익계산서예요. 자, 여기서 경영성과는 이제 주로 수익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서 얼마의 수익이 발생하고, 또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고,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 시켜서 결과적으로
당기 순이익이 얼마를 발생했는지, 아니면 반대로 적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손익계산서, 특히 포괄 손익계산서다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자금 사정을 나타내는 현금흐름 정보, 즉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도 일정 기간이네요. 일정 기간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중에 그 회계 기간 동안에 기업의 현금의 유입, 기업 안으로 들어온 돈이 얼마고, 유출, 기업 밖으로 거꾸로 빠져나간 현금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그 현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뭐다? 현금 흐름표가 되겠다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자본 변동표입니다. 자본 변동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자본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자본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이렇게 정의한다는데요. 자본. 그래서 자본이 일정 기간이네요. 여기도. 그러면 1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0년도죠. 그럼 2020년 시작할 때 1월 1일 날 그 자본에 비해서 2020년 12월 30일 현재 시점에 자본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자본 변동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본은 특히 이제 우리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이렇게 정의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자본의 변동, 예를 들어서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주식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기업에서 이익이 발생해서 순이익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럼 거기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배당금 지급한 것이 그 기업 안에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 그 자체가 뭐가 많아져? 자본이 많아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자본 변동표.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재무제표는 요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회계 보고서 다 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제 마지막 주석은 요 재무제표 네 가지 중에 본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은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정보에 대하여 재무제표에 해당 과목 또는 금액의 기호를 붙이고 본문 밖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이다. 해서 요 재무제표 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지만, 왜냐, 재무제표에는 표시되는 것들은 되게 이제 간단 명료하게, 되게 예를 들어서 계정 과목, 뭐 현금, 토지, 건물, 뭐 차입금, 이런 구체적인 계정 과목하고 금액만 탁탁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안에 뭐 길게 말로 문장으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 가서 표시한다? 요 별도 주석 항목에 가서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을 표시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재무제표로 기업이 작성할 때 어떠한 회계 처리 방법을 사용했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들이 있으면 어디다 표시한다? 주석으로 표시한다. 하는 거. 자, 그렇지만 결국은 뭡니까? 재무제표 몇 가지? 5가지. 결국 4 플러스 1이네요. 4 플러스 1. 다시 한번 갑시다. 자, 뭐라고요?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포괄손익계산서, 세 번째가 현금흐름표, 네 번째가 자본변동표, 다섯 번째 주석. 이 5가지로 재무제표가 이루어졌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가 4절에 가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질적 특성을 갖춰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다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러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가 근본적 특성,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근본적 질적 특성. 그리고 두 번째가 보강적 질적 특성,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리고 근본적 질적 특성은 또 다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 하네요. 하나가 목적 적합성, 또 하나가 충실한 표현, 이렇게 될 수가 있대요. 목적 적합성이란 회계정보 이용자의 이용 목적에 적합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말한다. 따라서 목적 적합한 회계정보는 회계정보의 의사결정에 이용됨으로써 이용되지 않을 때보다 유리한 차이를 가져다주는 정보를 말한다. 그래서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회계정보가 그 기업에 대해서 재무제표, 회계정보를 이용할 때는 그 재무제표 자체가 뭐야? 그 정보의 목적에 다양하게 적합한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겠죠. 적합하지 않은 정보가 제공된다면
뭐 정보로서의 의미가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게 특별히 이제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예측 가치나 확인 가치를 가지면 더 좋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측 가치란 회계 정보는 기업과 관련한 미래의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주가 그 회사에 뭐를 주식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그 주주는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자기가 주식을 투자했으면 뭐에 관심이 많아? 첫 번째는 주식값이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을 거고, 또 두 번째는 뭐, 배당금에 대해서 관심이, 내가 주식을 투자했으니까 배당금을 받을 건데,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을 거예요. 결국 그러면 그 기업의 주식값이나 배당금을 결정하는데 관련된 정보들이 결국 재무제표 안에 표시가 되면, 표시돼서 그걸 예측할 수 있다면 훨씬 목적 적합한 정보다 할 수가 있겠죠. 야, 그리고 두 번째 확인 가치는 회계정보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이를 이용함으로써 회계정보가 없었을 때 자신의 기대치를 확인하거나 또는 잘못된 기대치를 수정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결국 회계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으면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확인, 피드백을 한번 해볼 수 있고 또 잘못이 됐다 그러면 그걸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더 바람직하겠죠. 자, 그리고 목적적인 정보 중에 두 가지는 충실한 표현이 있습니다. 충실한 표현. 충실한 표현이란 회계가 표현하고자 하는 특정 대상의 속성과 측정치의 일치 정도를 말합니다. 즉, 특정 대상의 거래나 사건의 속성을 사실대로 충실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어떤 경영 활동에 대해서 어떤 누락된다거나 이런 거는 왜곡되는 것 없이 내용을 충실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충실한 표현. 충실한 표현에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대요. 완전성, 중립성, 무오류 얘기하네요. 자, 완전성에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회계정보가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누락되는 것 없이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회계정보 안에 누락이 되면 곤란하겠죠. 자, 그리고 중립성. 중립성은 회계정보가 중립적으로 표시됨으로써 그 정보의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회계정보가 중립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여러 있을 수 있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도 있을 수 있고요. 주주는 그 회사에 주식을 투자한 사람입니다. 채권자는 은행과 같이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준 그런 회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계정보가 주주에게 유리한 정보가 제공된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이익이 많은 걸로 이렇게 표시가 돼갖고 배당금을 많이 지출되게 배당금이 실제 이상으로 많이 지출되게 만약에 회계정보가 제공이 됐다 합시다. 그러면은 주주는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할 수도 있겠죠. 당장 많은 돈을 배당금을 받는다면 좋아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가 싫어할 수 있어?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 그 기업에서 배당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면은 그 돈들이 기업 밖으로 현금이 그만큼 빠져나가게 되면은 결국 기업이 나중에 그 부채를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업 입장에 부채의 상환 능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채권자가 싫어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회계 정보는 뭐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나타날 때도 중립적이어야 된다. 중립성이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오류가 있네요. 자, 회계 정보는 오류나 누락이 없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근본적 특성 다음으로 보강적 특성. 네 가지가 있네요. 네 가지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비교 가능성. 두 번째, 검증 가능성. 세 번째, 적시성. 네 번째, 이해 가능성.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교 가능성의 경우는 이제, 기업 간 또는 기관별 비교 가능성이 높을 때 유용성이 더 커진다 합니다. 그래서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 그래서 내가 현대자동차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 보고 싶은데 보고서 현대자동차가 좋은 회사인지 안 좋은 회사인지를 평가하고 싶어요. 현대자동차의 재무제표를 열심히 봤습니다. 보고서 그 현대자동차만 보는 것보다 누구도 보면 좋아. 한국의 현대자동차 말고 또 어떤 회사가 있어요? 자동차 회사. 기아자동차. 같은 현대차 그룹이죠. 그래도 기아자동차 법인이 다르니까. 또 그 다음에 쌍용자동차. 그 다음에 르노 삼성, 이제 한국계 기업은 아니지만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회사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또 쌍용자동차,
서로 이 재무제표를 비교하게 그것이 가능할 때 회계정보가 더 유용할 수 있다 하는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간별 비교 가능성입니다. 기간별로는 연도별, 내가 현대자동차의 정보를 보고 싶은데, 뭐 지금 2020년인데 2020년 정보만 보는 게 아니고 최근에 5년 자료를 같이 보고 싶어요. 그럼 최근에 5년 동안 현대자동차의 매출액, 우리가 상품을 판매한, 자동차를 판매한 그 금액을, 판매 금액을 매출액이라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총 매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는지, 아니면 감소하는지, 아니면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 폭이 큰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당기순이, 기업 안에서 발생한 당기순이 얼마인지, 현대자동차 부채가 5년 동안 얼마인지, 이것들을 기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회계정보가 제공이 되면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검증 가능성 되겠네요. 검증 가능성은 특정 대상이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 특성을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검증 가능성, 예를 들어서 동일한 기업,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데 회계 담당자가 달라진다고 해서 만약에 현대자동차의 재무제표가 크게 달라지면 검증 가능성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겠지요. 그래서 동일한 각자 다른 사람이 회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현대자동차는 동일한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면 유사한 내용으로 재무제표가 작성이 돼야 된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또 검증 가능성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적시성입니다. 회계정보 이용자가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할 때 적시에 제공되는 특성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하고, 가능하면 적시는 필요할 때 바로바로 이제 그 정보의 제공 빈도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적시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무제표는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31일 결산을 해서 회계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지만 1년이라는 날짜가 너무 길을 수 있어요. 투자가들이 볼 때. 그러면 어떻게 6개월 단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아니야 3개월 단위로 분기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업 내에서는 매월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서 그 결산을 매월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 우리가 회계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하겠다. 자, 마지막에 이해 가능성입니다. 이해 가능성은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해 가능성을 갖춰야 한다. 회계정보가 이해 가능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회계 담당자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회계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회계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회계정보가 그거를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뭔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겠죠. 지나치게 어려우면은 회계정보 이렇게 정보가 제공이 돼도 의미가 없을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뭐 회계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회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적어도 회계 원리를 공부했다거나 최소한의 어떤 그런 회계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회계 정보 그런 것들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으면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3절과 4절에 대해서 봤습니다. 3절에서는 뭘 봤죠? 재무제표, 기업의 재무에 관한 복수의 표, 총 몇 가지? 5개가 있다 했죠. 기억나세요? 5가지? 첫 번째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두 번째가 포괄손익계산서, 세 번째가 현금흐름표, 네 번째 자본변동표, 마지막 주소. 꼭 5가지 용어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회계정보는 결국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데 어떻게 하면 유용한 정보를 갖출 수 있냐, 그 질적 특성이 뭐냐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뭐와 뭘로? 근본적 특성, 보강적 특성, 이렇게 나눴죠. 자, 근본적 특성에는 크게 또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목적적 각성. 그리고 두 번째가 충실한 표현, 두 가지가 있었죠. 물론 이제 그 밑에 또 서브 그런 어떤 특성이 있었지만요.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강적 특성이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거 네 가지. 뭐 다시 한번 비교 가능성, 두 번째 검증 가능성, 세 번째 적시성, 네 번째 이해 가능성. 이러한 특성을 갖춘 회계정보가 재무제표로 이렇게 작성이 돼서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이 되면 훨씬 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